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증시 상황 보시면 다우지수가 0.0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3, S&P 500은 0.4%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 보였죠? 그리고 장 분위기도 시작 전보다는 마지막 마감이 조금 더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후반부의 분위기가 괜찮다는 것은 그 다음 시점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많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들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빼고 불 뿜는다. 테슬라 빼고요. 네,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와 엔비디아 전망은 매우 밝다. 애플 실적은 선방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에만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대거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텐데, 일단 23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요.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24일, 네, 우리나라 치면 24일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2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메타 30일, 다음 주까지 연결되네요. 애플이 31일,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월 14일에 실적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또 되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자동차,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정도가 가장 분위기가 뜨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목요일 정도, 이제 주 후반에 갈수록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실적 분위기가 이 메타와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세가 이 AI 그 알고리즘 모델을 훈련시키고 나서부터 굉장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AI 칩셋 수요의 급증, 이것 때문에 이제 3분기 매출이 계속적으로 급등했었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TSMC 역시도 실적 좋게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뭐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약간 양분화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쪽 계열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 그 외의 계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라인들,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런 쪽이라서 이쪽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형태의 느낌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주 후반부에 대부분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후반부,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의 큰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번 주에도 경제지표 발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내구재 수주 이런 것들은 후반부에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지북 이런 것들 나와도 뭐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재료가 없으면 이런 거 갖다가 쓰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네, 경제지표에 뭐 이제 좀 촉각을 곤두 세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월말 시점에서 발표가 되는 그 지표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 요소로 작용을 좀 했었는데, 이미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 이미 인하를 시작한 상태에서는 이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캐즘에도 흔들림 없이 보상한다.
예정대로 RSU를 지급하겠다. RSU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양도는 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을 준다는 얘기죠. 임직원에게 2,500명에게 네, 자사주를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일단 아직 높은 수준이라서 네,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주식수가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공짜잖아요. 네, 보너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25만 4,900주. 자, 이거를 이제 올해 절반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5년 10월에 지급할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요거가 이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지. 자, 임직원들한테 일단은 이 주식이 진행됐다. 그렇다면요. 네. 이게 시장에 물량으로 나왔을 경우도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만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보호 예수 같은 게 걸려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근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은 제가 이 의미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양도 시점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스톡옵션하고 다르게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주식을 지급한다. 이게 약간 스톡옵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다른가요? 네. 뭔가 좀 다른 개념이 좀 있는가 보네. 네. 실적이 좋아도 주식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되어 있고요. 양도 가능한 시점을 장기로 설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게. 대신에 2026년에 받아가, 2027년도에 받아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요거는 뭔가요? 네, 이게 2000년대 초에 스톡옵션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요 사례는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가 보구나. 그죠? 그래서 RSU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에는 만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고, 근데 RS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그냥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 이거는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물량이 나올 확률은 없겠네요. 그죠? 네, 물량이 나올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지급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양도하는 기간은 이제 따로 여기서 나와 있지 않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을 너에게 줄게. 그럼 이런 것들도 약간의 뭐라 그럴까, 전환사채나 그런 쪽의 개념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좀 골치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괜찮다. 근데 지금 시점에 주가가 높은 상태인데 계속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정도가 될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주겠구나. 그러면은,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지금 만약에 1000만원 받기로 했다. 근데 1000만원의 주식이 10주다. 그러면 10주밖에 못 받지만, 이제 만약에 500만원 받았다. 그럼 20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이런 예정대로 RSU를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주가는 그렇게까지, 네, 훌륭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자, 배당주 계절, 돋보이는 메리츠금융. 배당주의 그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이 좀 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노루페인트, 네, 배당 많이 좀 받았던 기업이 있고, 한국앤컴퍼니, 요거 이제 우리가 다 받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대선 테마주 경영권 분야 이런 거 나와서 우리가 다 차익 실현해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배당은 또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시멘트, 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뭐 아무튼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이제 서서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주들은 이제 너무 이르게 공략하게 되시면 또 약간 지루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특강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강 안에 이 고배당주 공략하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서 SK 하이닉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눈길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여기 지금 날짜는 안 나와 있어서 요 기사는 패스 좀 해볼게요. 네. 국내외 실적 기업, 여기 써 있죠? 네. 22일 날 현대건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 IPO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 30조 원, 40조? 40조 넘는다 그랬던가요? 네. 아무튼 현대차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조 원이라고 했던가? 40조가 아니고? 네. 4조 원대.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23일날은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24일날이 중요한데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준의 베이직 공개, 테슬라 실적 발표. 여기 다 몰려있거든. 그 다음에 25일날은 기아,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어떤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7조 원 넘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조. 네, 7조 원이면은 역사상 최대치를 찍는 거죠. 반도체 호황기였던 시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적당히만 해주면 됩니다. 적당히만 해주면 주가가 내려갈 일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 주가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네, 그냥 적정 지금의 실적만 계속 유지해도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주들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10월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4분기 이후, 4분기도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보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대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제는 뭐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조금 침체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은행주들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KB금융의 배당 시가 배당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 이걸 이제 시세 차익 규모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그 실적 발표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색내기 밸류업 공시. 그러니까 생색내기.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할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시만 하는 거죠. 공시만 하는 거고 그냥 특별하게 좀 눈에 띌만한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발표 전부터 부실한 내용이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는 여전히 없고 그냥 이제 뭐 이 공시 가이드에 따라서 그냥 공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장 준다는 얘기죠.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대부분의 내용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만큼 단순히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페널티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행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조건도 걸면 되잖아요. 만약에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조건 대신 다른 뭐 좀 한 단계 낮아지는 그런 어떤 그 플랜을 세우면 되는 거고 만약 실적이 좋으면 그 대신 더 내놔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적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그걸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말로만 밸류업이다. 이게 맞지? 이게 맞아요. 말로만 하는 밸류업 이거 별로
지금 뭐 이제 목표 PBR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밸류업으로 지금 네 일단 주가 은행 주가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다지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 그다음에 또 대형주만 담은 밸류업 지수, 밸류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대형주만 담은 밸류업 지수 이 부분 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코스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대형주 쪽을 많이 담다 보니까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지수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 정도가 되면은 그냥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뭐 달라진 게 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코스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만 코스피하고는 거의 일치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업 지수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100이나 코스피 200을 매매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고요. 요즘에 이제 테슬라 쪽이 많이 안 좋은가 보지. 이번에 그 사이버 택시 요거 그 사이버 캡이죠. 네. 요거 발표되고 나서 뭐 박수 치고 뭐 난리가 아니던데. 이거 문 열리는 것도 멋있게 열리고 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주가는 별로 좋지 않다. 실망감이 있대요. 실망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감이 좀 있다는 얘기라서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도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뭐 인도량이 늘어난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다른, 네, 기업들의 전기차하고, 이제는 거의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이, 일단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BMW든, 벤츠든, 아니면은 우리 현대차든 이런 폭스바겐이든 이런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모양이 약간 좀 독특해서 이거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모양은 사실 다른 브랜드 자동차들이 훨씬 더 이쁘게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쪽에 지금 현재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파생 시장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파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독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누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니까 여기는 해지용이 필요하잖아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 떨어질 때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식 개별 선물이거나 아니면은 옵션 시장 이런 쪽으로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파생시장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래쪽을 때려놓고 나서 현물 시장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때리는 이유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파생시장 쪽에서 해놓고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한 또는 이 일부 대형주들을 공략해서 아예 지수를 눌러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매수해버리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파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다 헤쳐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까지도 시장을 탈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증권사 마케팅도 좀 속한 게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증권사 마케팅에서 보면 증권사가 이번에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면서요. 근데 이 해외 쪽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면서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뿐만 아니라 다른 쪽, 옵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게 되냐면 리스크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크게 다치는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생도 해외 가자, 엔비디아 옵션 거래가 25배나 폭등했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옵션 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안전장치 꼭 걸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최저주주에서 속속 내려오는 연기금, 이건 뭘까요? 국민연금이 최근 주요 기업에서 최저주주 지위를 꾸준히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최근에 9개 정도, 네, 기관에서 최저주주였던 것이 반토막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인 거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 KT엔진, KT, 네이버 등등의 지분들을 보유했었는데, 이걸 지금, 네, 탈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보면은 그런 이유가 뭐냐? 스튜어십 코드의 역부족, 그 다음에 국내 주식 비중의 축소,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국내 증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못할 겁니다. 네, 해외 시장으로 다 가버렸. 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투자의 목표 비중이 15.4%. 이건 뭐 전체 중에서 국내 주식의 15.4%밖에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네, 책임감이 많이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 금융투자가 저점에서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팔아먹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제 쭉 받아서 올려주는, 또 중가가 떨어질 때 그것을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는 지금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은 이제는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네 맞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최저주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국내 시장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비중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인도상장한 부분들, 이게 4조 원이었던 걸로, 네. 4조 맞죠? 네.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을 조달했다. 그래서 이 법인 자체는 26조 원 정도로 가치 평가를 받았다. 이게 상장이 이제 22일 날 되니까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크게 형성되면 될수록 현대차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대감이 좀 있죠. 네. 실적 발표도 약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엔화, 약세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의 운명의 한 주, 이번 주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이 기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2차 지금 공판인데 2차에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자사주 공개 매수는 중단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영풍 쪽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네,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려아연의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풍하고 MBK 쪽에서 이쪽을 좀 장악해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가 재밌는 거지, 경영권 분쟁이 딱 이제 일단락 되거나 아니면 누가 승리자가 정해져 버리면은 주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회사차 쪽에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 환율 반등, 네, 환율이 조금 지금 1360원인가요? 네, 그 정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들은, 네,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이제 이 수출주들에 대한 실적도 같이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단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조금 네 애매하다라는 식의 느낌들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중국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하는 쪽도 있고, 미국으로 하는 쪽도 있고,
군데로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꺼리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을 만한 것은, 이제 기업들 실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적은 일단 뭐 예상치가 나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상치를 아래쪽으로 떨궈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은 깜짝 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실적이 이번 주 그 전체적인 이제 연말 랠리의 시작 포인트로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정 실적에서의 어떤 약간 쇼크성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냐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또 뭐 임금 때문에 뭐 노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다가 진짜로 제발 좀. 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환율 이런 건데, 그다음에 뭐 대선, 미국 대선이 되게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달 이제 한 3주 남았습니까? 11월 4일이죠. 네, 그 뭐 한 주, 두 주, 네, 이 두 주 조금 더 남았네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 격차율이 얼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어디서는 이제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트럼프가 유리해지고 있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무튼 환율이 계속 넘어갈 진행이 되고,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환율이 1,400원에 이제 육박하고 또는 그 부분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1,300원은 어지간해서 넘지 못할 거고요. 네, 이제 또 1,600원대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400원에서 1,300원 그 라인대를 보면서 가운데 구간 1,350원을 기준점으로 왔다리 갔다리,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을 뭐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아무튼 뭐 한쪽 방향 쏠리면 막 그쪽으로 막 계속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스가 너무 걱정거리를 많이 안겨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 네, 이건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10월달부터 환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수출기업들에게는 괜찮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한 부분은 없죠. 네, 4대 은행 주담대출 오히려 올렸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 오히려 인상시켰다라는 것은, 네, 그냥 돈 벌기로 작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금금리는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금리를 낮출 때 되면은 예금금리 먼저 낮추고, 그리고 나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형태가 있죠. 근데 정부에서 요즘에는 또 대출금리 못 낮추게 하잖아요. 뭐 대출 많이 받아가가지고 집 산다, 뭐 그런 거에서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 판에 대출금리 낮추기 어렵겠죠.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이거요. 이거 또 꼬여버린 통화정책,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이 통화정책을요, 한 7, 8년 전부터 이거를 제대로 잡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냥, 네, 이렇게 돼서, 뭐, 근데 어차피 중간에 한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제로금리가 떨어졌을 때요. 그때부터라도 잘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냥 정책이 계속 꼬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네. 지금 이제 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별로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하지만, 우리는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은요, 어차피 뭐 아무리 그지 같은 것들이라도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고 밑바닥을 보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를 통한, 네, 연말 랠리의 어떤 흐름을 열어줄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 지수는 바로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를 위한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출발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28일 네. 28거래일 동안 매도만 했기 때문에 매수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가 언제 들어오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이따가 무료방송 있잖아요. 아침 9시 무료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벌써 드셨나요? 네. 아침 맛있게 드시고 6시 반인데 아침을 벌써 드실 리가 없지? 네. 맛있게 드시고 네. 그 다음에 네. 무료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